국제 질서에서 무력은 배고픈 맹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흔들리고 비실비실해 보이면 상대를 물어뜯습니다. 그 맹수가 너무 크고 무서우면 우리도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과가 비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장면을 보고 설레거나 좋아하거나 저건 옳다면서 내 취향 안에 넣는 기괴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폭력에 먹힌 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왕정을 끝낸 혁명을 완수해 놓고 그걸 신정 독재로 바꿔버린 호메이니의 후계자죠. 알리 하메네이는 독재자로 인권 탄압을 한 자로 비난을 받으면 적당합니다. 그에게 죽음이 적당한 형벌인가? 이란 시민들의 그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부족해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외세가 죽이면 외세가 나쁩니다. 트럼프는 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말만 보면 맞는 말이고 전 세계 시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응원하면서 하던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수반과 강요들을 누가 와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것부터 실천할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를 상상해 봅시다. 술을 많이 먹는 의자왕을 잡아간다고 백성들이 소정방한테 청문을 열어주고 당나라 짱 하면서 좋아할까요? 고종을 폐위시켜주니까 좋구나 하면서 일본 왕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할까요? 박정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고 하죠. 하지만 다른 나라가 그를 죽였으면 사람들은 독립운동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이란에도 중도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민들의 권리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어디를 골라야 할지 정확히 결정할 수 없는 생업에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중도층이겠죠. 수도가 불에 타고 내각하고 군장성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당장의 이란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 시간 오늘 아침에 어엿한 전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하메네이를 교체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를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이 제목 한 줄만 읽어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메네이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하메네이를 어떻게 교체해요? 아, 하메네이 집안에서 새 지도자가 나왔구나. 이상하네. 왕정을 끝낸 혁명으로 들어온 정권이라서 세습은 국민들 눈치 보여서 한 적 없는데 왜 성이 또 하메네이지? 아, 미국에 대한 분노가 넘쳐나는 틈을 타서 집권 세력이 이참에 정권 승계를 하기로 했구나. 근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못 막았구나. 그리하여 초등학생 꼬마들의 목숨도 수백을 앗아간 이번 사륙전의 결과는 현재까지는 하메네이 집안의 김일성화입니다. 이상합니다.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가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준다니요. 아이고. 이란의 내부적 역량이 민주정부를 세울 수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박정희 갑자기 죽었다고 우리나라 바로 민주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민주정부를 세울 역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죠. 이승만의 부정선거 당시부터 우리 시민들은 조직될 힘을 보여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모였을 때 나라의 정치가 옳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의 표나 지지를 얻어가지고 대의 정치를 해주는 정치인들이 수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YS와 DJ 두 사람의 탓만은 아닙니다만은 이 야권에서 민주정치가들 사이에서의 알력이 정리가 안 됐던 거죠. 그게 사회가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란이 더 겪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요 앞까지 드리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민주정이든 공산당이든 간에 적어도 혹은 신정 독재이든 간에 적어도 외세가 쳐들어와서 미사일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쏴 죽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또 있네요. 독재가 오래돼서 무뎌진 사람들이 있을 듯하네요. 무뎌지신 이란 분들이 있을 듯하네요. 우리도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세대의 분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을 아직도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그분들도 지금까지 왕성하게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시잖아요. 네.
그분들 마음 돌리기 엄청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합니다. 이분들 주식만 올려줘도 민주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하고요. 물론 그 실마리를 풀어내는 데에는 실제로는 3, 40년이 더 걸렸습니다만요. 이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을 응원하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디어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는 사납고 쌀벌해 보이도록 메시지를 만들곤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뭔가 살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아침, 미국 시각으로는 어젯밤 이슬람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우군으로 잘 알려진 쿠르드족의 병력이 이란으로 갔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쿠르드 민병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슬람 세계의 북쪽의 하나의 민족이지만 여러 나라로 갈려 있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소수 민족이 당하는 모든 서러운 일들을 다 당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뒷돈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이 뉴스를 봐도 좀 이상합니다. 자신이 있으면 미군 지들이 들어가지 왜? 이런 일이 전쟁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긴 합니다. 대국이 소국을 침략할 때 그 직전에 주변의 그 소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를 활용해서 국지전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니까 효율적인 전투를 해주고 혼란의 틈을 벌려서 대국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고약한 방법을 최근에는 러시아가 쓰고 있죠. 러시아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일부 민족들에게 일부러 지원을 해주면서 게릴라형 약소 국가, 게릴라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 괴뢰국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더 키워서 구소련 국가들을 침공하는 방식이 있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상전에서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노랗고 갈색이죠. 지도를 보시다시피.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일어나서 생긴 험준한 이란 고원이라고 세계지리 교과서는 설명합니다. 평균 고도는 900에서 1300m고요.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리 공부한 지 30년 된 제 기억에도 한반도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은 없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요. 이란은 온 나라가 금정산과 북한산보다 높은 산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사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제국이 이 지역을 온전히 정복한 처음이자 마지막 세력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을 꽉 틀어잡고 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위치의 국가를 왜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느냐. 트럼프가 역사를 잘 알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역사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읽어줘. 이런 댓글까지 읽어줘. 네. 반공 빨갱이 타령하던 것처럼 친미 빨갱이 타령하면서 이란 민주주의자들 색출할까봐 겁나네요. 그게 지난 47년간의 이란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란을 미국이 타격하면 이란 시민들에겐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하메네이의 아들이 여론 눈치 안 보고 하메네이의 자리를 세습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울고 싶은데 하메네이의 뺨을 트럼프가 때려준 겁니다. 아이고. 그 쿠르드를 팽한 게 트럼프 일기인데 현대사 잘하시는 분이죠. 남의 서름을 정말 악랄하게 써먹는 미국. 네. 중동사에 백인들의 제국이 들어와서 참극을 만들어내지 않은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는 2026년에도 그게 지속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의 평온한 마음속은 아직도 버락 오바마 2기를 살고 있지 않나 하고 반성을 해봅니다. K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삼라만상의 배경 어딘가에 한국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으르렁대는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세관에 이란에서 그것도 4000년쯤 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 유물이 압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와중에 이란 물건을 누가 미국으로 밀수하나? 혼란을 틈타서 국부를 유출하는 자가 있나? 아니면 미국이 약탈을 하나?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제가 이 기사를 들여다본 이유는 뭐냐면요. 4000년 된 청동기 검과 화살촉을 싸고 있던 종이가 K신문이기 때문입니다. 확대해드리죠.
한글이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K신문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모든 것이 수출되는 영향력이 대단한 나라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기업들에게 받는 광고비를 늘리기 위해 종이를 희생시킨 흔적입니다. 가까이에는 동남아에 멀리는 중앙아프리카까지 포장지로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까지 갔는지는 이번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들 마약이나 핫도그를 사드실 거 아닙니까? 포장지에 한글이 써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저 청동검, 이란제 청동검을 품고 있던 신문지에 써있던 글자를 검색해보니까 디지털 타임즈의 작년 5월 26일 기사 제목과 일치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본 댓글이고요. 아, 네. 계란판 말고 칼도 싸는구나. 옛날에 저 시장 가보면요. 칼 팔 때 칼집 같은 거 없던 게 내가 많아가지고 신문지에 싸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나라 언론들이 꼭 다뤄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란판이나 꽃다발 포장지 등등으로 한국 신문이 쓰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처음 접한 게 5년, 6년 돼가거든요. 가끔 일깨워줄 때가 됐어요. 이란 침략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이란을 때린 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죠. 근데 왜 이란은 상관없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쿠웨이트와 키프로스에 타격을 가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수의 교민들을 왜 총리가 긴급 수송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는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미제국주의라고요. 미국의 육해 공군 기지와 집결지, 레이더 시설은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 다 있고 이란 바로 옆인 중동에 저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타격한다는 건 미국에게 반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폭이 생기거나 아니면 미사일 대 미사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의 안전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임시국무회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식시장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해 보이죠. 지난 며칠을 보면. 그래도 어제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던 미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유업계를 족치겠구나. 우연치 않게 어제 제가 주유소에 갔는데 휘발유가 1,800원이 더 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침에는 같은 동네가 1,600원대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유사들이 또 템플릿을 돌리는구나. 늘 하던 대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놓은 석유의 값을 올리는구나. 익숙하긴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다음날 우리나라 밀가루 값이 오르다니 지구에 구멍 뚫어놓고 하루 만에 받아오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자주 보던 상황이긴 합니다.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빵업계, 제분업계, 생리대 업계가 대통령의 말 몇 마디 때문에 무슨 고초를 겪고 있는지 온 나라가 다 봤는데 정유업계 안에서 이번에는 프리셋 버튼 누르기 전에 생각 좀 이라고 말할 임원이 아무도 없었나. 그리하여 어제 퇴근길에 기름을 넣다가 미래가 예측됐습니다. 대통령은 오자마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겠구나.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민 수송도 문제고 경제에 다른 타격도 많으니까. 근데 아마 모두 발언해서 정유사들을 팰 것 같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4분 10초 만에 예상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뒤에 나와서 이제 강요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전달을 못 해드리는데 보면서 저는 이 정권이 이제 9개월이 됐고 손발이 좀 맞아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주었을 때 경제부총리하고 통상교섭본부장하고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저쪽 끝에 앉아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 말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준비해놓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조건들은 이랬습니다.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한이 있다. 부당이득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입 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정유업체가 가장 싫어할 만한 현재 나와 있는 제도들 중에서는 있습니다. 살벌한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정부 부처들이 이런 걸 준비했다는 게 일단 무서웠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기업이 예측을 못했다니 정말 놀랍도록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요들도 많은 걸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마름질을 해왔는데 이걸 다 들은 대통령은 더 무서운 걸 꺼냈습니다.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 말 같지만 저 안에는 이런 뼈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라고 말한 데 안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징금이 있고요. 과태료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고 진짜 무서운 건 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부와 저 같은 뭐 미디어쟁이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곧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곧은 몇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증시가 이번 주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데 72시간이 안 걸렸죠. 이 문제도 그 정도로 실시간으로 움직일 걸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분석 데스크는 속보도 전해주십니다. 키스미스너님. 한국제분협회 이사 전원 사임, 담합 사죄. 아마 그 대형 제분회사에가 뭐 7개인가 6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 한 명씩이 있을 거예요. 보낸. 그 사람들이 전원 사임을 했대요. 제가 알기로 그 이번에 제분업계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정위가 낼 수 있는 매출액, 저 뭡니까? 과징금이 그 해당 기간에 2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기간 매출의 20%면요.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순수익 이상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고 우리가 어디까지만 물러나겠다라고 보여주는 액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20% 과징금 주실 거 한 17%나 12%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메시지로 어르신들 7명의 목을 날린 것 같다. 이게 1시간 전의 뉴스였습니다. 맞죠? 대통령 관용차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다. 그렇죠. 혹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의전팀이나 비서실한테 물어봐서 그 오늘 삼청동에서 기름 넣을 때 얼마 했냐고 물어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 군대처럼 바로 상업에서 사오는 건 아니고 기름을 먼저 비축해 놓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자기 전까지 소셜을 본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에 기름을 넣다 말고 내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라피니님. 누가 그랬죠? 대통령이 성격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래서 지지합니다. 네. 최근에 확장된 지지세는 결국 이런 대통령의 날카로움과 이게 이렇죠. 칼이 날카로운 것과 그 데미지가 큰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때릴 때는 칼이 날카로운데 칼이 크죠. 네. 둔기로서 되게 세죠.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월권이냐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상시 비축을 해야 할 석유의 분량은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양의 91어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8일어치 석유를 비축해두고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다면 산수를 해서 진상 민원인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최소한 6개월 동안은 기름값이 안 올라야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사들이 갇혀 있어도, 우리 배들이 갇혀 있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올라야 되는 거라고요. 물론 6개월 동안 호르무즈에 묶여있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혹은 다른 나라 정부가 그렇게 두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번 지적은 타당했고, 앞으로도 정부를 이룰 많은 정치인들은 오늘의 사례를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 상설 특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90일이 지나서 오늘부로 수사가 끝났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건진법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발견했던 관봉권을 풀어 헤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1서장 검사, 최재현 검사, 그리고 국회에 나서 스타가 됐던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 등이죠. 이미 지난주부터 특검은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이 사람들 기소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 거죠. 내부 회의를 지난주에 열어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남은 수사 기간 동안에도 보강 수사를 안 할 거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라면 무턱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 수사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못된 말을 한다고요. 불쾌합니다. 우선 자신이 나쁜 짓을 해서 비난받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의 나쁜 말이 내가 한 나쁜 짓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반격기가 있거든요. 그건 언제나 불쾌합니다. 사람은 10명만 같은 짓을 해도 한 명은 상당히 저열한 변형 스킬을 선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이 같은 문제로 같은 비판을 하면 그 중에 말을 거지같이 하는 사람은 몇십만 명쯤 반드시 나옵니다. 보통은 철이 덜 든 연예인이나 우리 인플루언서들이 마약이나 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많이 하는 처신입니다. 나는 사과드렸는데 이런 악플은 참을 수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나쁜 짓을 여론의 장에서 저열한 댓글을 찾아서 그걸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대단한 역전극입니다. 그 저열한 비난의 말을 끄집어낸다고 해서 누가 봐도 특이하게 생겼고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도 자주 보기 힘든, 누가 봐도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있게 생긴 관봉권, 그 증거물을 풀어 헤쳐서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묻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수사가 이렇게 봐주기로 끝날 때 누군가는 특검 무용론도 펼칩니다. 특검도 못하는 일을 언론이 더욱 주목하지 않는 국수본에 넘겨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길 바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종종 의심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옅은 일반 부서 편집 기자들의 교정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브리핑을 끝내겠습니다. 이런 이슈 단어가 있습니다. 팀킴 해체.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시면 모든 구성원이 그만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뉴스핌이 제목을 잘 만들어줘서 모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리빌딩 혹은 리툴링을 팀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퇴하는 김영미 선수가 계시고 스킵과 서드에 새 선수가 들어왔고 리드와 세컨드는 그대로 팀에 있고 은퇴한 얼터 포지션 선수를 구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스포츠 기사네요. 이 흐름으로 최근에 컬링에 대한 팀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 활기가 띄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월즈 포핏하는 T1에서 보듯이 전설은 헤어질 때 슬퍼서 전설입니다. 김영미 선수의 은퇴 축하드립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